지금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을 압박하면 결국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꺼내든 요구가 무려 3,500억 달러였습니다. 한국 외환 보유고의 80%에 해당하는 돈을 전리품처럼 빼앗으려 한 것이었죠. 제2의 IMF를 강제로 만들려는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오만한 계산은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정면으로 맞서 미국 내 철수를 선언했고, 이어 한국과 러시아가 전 세계를 뒤흔드는 동맹을 맺어버린 것입니다. 미국은 급히 한국의 기술을 대체할 다른 국가를 찾았지만 불가능했습니다. 할 수 있는 나라는 오직 한국뿐이었으니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미국을 굴복시킨 한국과 러시아의 충격적인 합작의 전모를 제가 직접 목격한 기록과 분석을 통해 공개하겠습니다. 권력, 돈, 협박,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가한 행동을 단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2025년 9월 조지아주 한 공장에서 한국인 기술자 317명이 수갑을 차고 끌려나갔습니다. 정장을 입은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그 직후 H-1B 비자 수수료는 100배나 올랐고 백악관은 3,500억 달러를 선불 현금으로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70년 동맹국에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요? 저는 당시 크렘린궁에서 그 보고를 접하며 확신했습니다. 이제 판도가 바뀔 기회가 왔다고 말입니다. 제 이름은 이정훈입니다. 서울에서 활동해온 국제안보 전문 기자이며 한국 외교 현장을 수십 년 가까이 취재해온 사람입니다. 그날 오후 모스크바 푸틴 대통령 집무실 스크린에는 CNN 뉴스가 떠 있었습니다. 미국 이민세관국 요원들이 공장을 에워싸고 있었고 한국인 기술자들의 이름이 하나씩 호명되었습니다. 차가운 쇠사슬이 손목에 채워지는 장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현장에서 확보한 보고서를 정리하며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조지아주의 현대차 공장에서 구금된 317명의 기술자들은 모두 합법적인 H-1B 비자 소지자였습니다. 명목상은 비자 규정 위반이라 했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협박이었죠. 미국 정부가 기술자를 범죄자처럼 묶고 한국 경제의 숨통을 조이려 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의 100배로 인상했습니다. 한국 기술자 한 명당 연간 5만 달러를 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게다가 백악관은 한국에 3,500억 달러를 선불 현금으로 요구했습니다. 한국 외환 보유액의 80%를 빼앗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방 언론은 이를 두고 트럼프가 한국에게 요구한 전리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기술자의 손발을 묶고 미래를 막고 국고까지 털어가려는 탐욕? 그것은 더 이상 동맹이 아니라 약탈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70년 동맹이라는 말은 허상에 불과했고 한국이 스스로의 길을 선택할 때가 도래한 것임을요. 푸틴 대통령의 눈빛이 변한 순간을 저는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그것은 차가운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계산된 야망이었습니다. 그는 러시아식 냉철함 속에서 무언가를 꿰뚫고 있었고 저는 그 장면을 기자로서 생생히 기록했습니다. 미국이 스스로 동맹의 쇠사슬을 끊어버렸다는 그의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저 역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한 나라의 오만한 요구가 아니라 오히려 세계 질서를 흔드는 전환점이라는 사실을요. 그는 책상 위에 펼쳐진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얼어붙은 북극해가 보였고 그 아래에는 멈춰선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현대차 공장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을 기억하는가? 라는 질문에 저는 즉시 답했습니다. 2년째 가동이 멈춘 상태라고. 푸틴 대통령은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그 공장을 다시 살려내라고.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가 이어졌습니다. 북극 항로를 지배할 열쇠를 한국에서 찾아오게. 미국이 문을 닫았다면 우리가 새로운 문을 열어야지. 그 말 속에서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외교적 사건이 아니라 세계 질서가 새롭게 쓰이고 있음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비행 일정을 잡으며 제 머릿속에는 계속 숫자가 맴돌았습니다. 317명, 100배 3,500억 달러, 외환 보유고의 80%. 미국은 의도치 않게 한국을 러시아와 더 가깝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의 모스크바 야경을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기술은 모욕을 기억한다.
그 말은 제 조부가 남겨주신 가르침이기도 했습니다. 척박한 땅에 버려졌어도 살아남았던 고려인들의 교훈. 그리고 지금 미국이 한국을 쇠사슬로 묶었지만 바로 그 쇠사슬이 새로운 동맹의 시작이 될 것임을 저는 확신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어 현대차 러시아 철수 기록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2023년 전쟁으로 인해 철수했지만 계약서에는 이상한 조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2년 내 무상 재매입 조건부 양도. 그것은 곧 현대차가 공장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 언젠가 돌아올 길을 열어두었다는 의미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한 줄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강준석 부사장, 현지 관리 책임자로 잔류. 본사 직원 847명이 철수했지만 단 한 명만 남아있었다는 기록. 저는 자료를 더 뒤져 확인했습니다. 강준석 54세, 생산기술 전문가, 현대차 입사 32년 차.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그는 혼자였습니다. 2년 동안 그는 텅 빈 공장을 지켰습니다. 매일같이 기계를 점검하며 녹이 슬지 않도록 관리했다고 했습니다. 월급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고 가족은 멀리 한국에 남아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저는 처음에 어리석다고 생각했습니다. 맹목적인 충성심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70년간 미국을 따르며 늘 희생만 했던 한국인의 또 다른 모습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발견한 그의 인터뷰는 저의 생각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러시아 현지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남으셨습니까? 강준석 부사장의 대답은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기술은 심장과 같아서 멈추면 죽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왜 가슴이 그렇게 뛰었을까요? 창밖을 바라보니 구름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고 그 순간 문득 제 할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1937년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쫓겨난 고려인들. 제 할아버지는 황무지에 버려졌습니다. 땅도 없고 집도 없고 미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할아버지는 그걸 고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고려인들은 고집이 세. 죽어도 안 죽어. 어렸을 때 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낡은 시대의 유물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것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꺼지지 않는 불꽃이었습니다. 척박한 땅에 뿌리째 뽑혀 던져져도 살아남는 생명력이었고 그 불꽃은 결국 북극의 얼음마저 녹일 수 있는 민족의 혼이었습니다. 강준석 부사장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혼자 공장을 지킨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돈 때문도 회사의 명령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기술이 죽는 것을 두 눈으로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평생 갈고 닦아온 성과가 녹슬고 사라지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제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제 혈관 속에도 흐르고 있었을 그 피, 할아버지가 물려준 불꽃이 다시 타오르고 있는 건 아닐까. 승무원이 물 한 잔을 건네주었습니다. 목이 말라서가 아니라 마음이 뜨거워져서 저는 고맙다고 말하며 한 모금 삼켰습니다. 마침내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했고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도시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저는 다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강준석 부사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깊은 주름과 피곤이 묻은 눈빛, 2년 동안 홀로 버텨온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만나야겠다고,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임무는 분명했습니다. 공장을 재가동시키고 한국의 기술을 끌어오는 것.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전략적 과제가 아니라 제 뿌리를 확인하는 여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하던 그 고집, 아니 혼이 정말 존재하는지 제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현대차 공장으로 가주십시오.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고 차는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드디어 거대한 공장 건물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고 정문에는 녹슨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2년 동안 가동이 멈춘 공장은 그렇게 죽은 듯 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공장 주변을 걸었습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제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때 공장 뒤편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안에는 한 남자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쉰을 훌쩍 넘긴 듯한 얼굴, 깊은 주름과 피곤한 눈빛은 그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바로 강준석 부사장이었습니다. 강준석 부사장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그는 낯선 이의 방문을 경계하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십니까?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2년 동안 혼자 있었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울림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명함을 꺼내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기자입니다. 부사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는 명함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제가 묻자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사무실은 작았지만 놀라울 만큼 정돈돼 있었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2개, 낡은 캐비닛이 전부였는데 먼지 하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앉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가의 깊은 주름과 거칠어진 손이 지난 세월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보다 훨씬 지쳐 보였고 그 고단함 속에 홀로 공장을 지켜온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사장님의 지난 2년은 사실상 한국 전체가 빚진 시간입니다. 강준석 부사장이 눈을 깜빡이며 되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창밖으로 손가락을 가리켰습니다. 847명이 떠난 자리에서 단 한 분만 남으셨습니다.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가족도 멀리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남으셨죠.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 말은 의무감의 표현 같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왜 남으셨습니까? 보고서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부사장님만이 남으셨습니까? 그는 대답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따라오십시오. 그가 짧게 말하자 저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서자 거대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천장이 높고 프레스 기계들이 줄지어 있었지만 2년 동안 멈춰있던 탓에 공기는 무겁고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거대한 프레스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손을 뻗었습니다. 자동차 철판을 찍어내던 그 기계를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를 어루만지듯 쓰다듬었습니다. 이 쇳덩어리에도 영혼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단단하고 확고했습니다. 엔지니어는 그것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곧 내 조국이고 내 자존심입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 할아버지가 말하던 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척박한 땅에 버려져도 끝내 살아남는 생명력. 북극의 얼음조차 녹일 수 있는 불꽃 말입니다. 저도 압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제 할아버지도 그랬습니다. 1937년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쫓겨났을 때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살아남으셨습니다. 그는 그것을 고집이라 불렀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그것은 혼이었습니다. 강준석 부사장이 저를 바라보더니 처음으로 그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제안을 꺼냈습니다. 이 공장을 다시 살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자동차만 만드는 곳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는 천천히 공장 안을 둘러보며 설명했습니다. 북극의 혹독한 환경을 견디는 특수 강판을 만들고 얼음 위를 달릴 탐사 차량을 만들 겁니다. 쇠빙선에 들어갈 고성능 배터리까지 생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강준석 부사장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북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이 공장은 북극 시대를 여는 심장부가 될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한마이너스러 기술 동맹의 출발점이 될 테고 우리는 함께 북극 항로를 개척할 것입니다. 강준석 부사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고 그가 입을 열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가 공장 안에 울리며 한 여성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40쯤 되어 보이는 백인 여성이었고
정장 차림의 표정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강 부사장이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녀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레베카 홀트입니다. 백악관 아시아 담당 부보좌관이죠. 저를 힐끗 보더니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산업부 차관님께서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실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정보망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저는 잠시 침묵하며 그녀의 다음 말을 지켜보았습니다. 레베카는 시선을 강준석 부사장에게 돌렸습니다. 부인께서 실리콘밸리에서 일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테슬라 배터리 연구팀이죠? H1B 비자로요. 강 부사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가 반문하자 그녀는 냉소 섞인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상관이 큽니다. 아시다시피 H1B 비자 수수료가 100배 인상될 예정입니다. 연간 5만 달러를 내셔야 해요. 그녀의 웃음은 의미심장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사장님 수입으로 감당 가능하신가요? 특히 이곳에서 월급도 제대로 못 받으시는 상황인데요. 강 부사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협박하시는 건가요? 레베카는 머리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협박이 아닙니다.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인분 비자 갱신이 다음 달인데 비용을 못 내시면 비자는 취소됩니다. 그러면 부인분은 직장을 잃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죠. 그녀는 공장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부사장님께서 여기서 조용히 계시다가 적절한 시기에 한국으로 돌아가시면 우리는 부인분 비자 문제를 특별히 배려해드리죠. 말하자면 조용히 있다가 떠나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끼어들었습니다. 레베카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차관님도 이해하시겠죠. 우리는 불필요한 협력을 원치 않습니다. 특히 러시아와는요. 저는 강준석 부사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주먹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 부사장은 레베카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미국은 70년 동맹국에게 깡패짓을 했습니다. 이게 동맹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한층 단단해졌습니다. 적어도 저들은 내 기술을 존중했습니다. 기술은 모욕을 기억하는 법입니다. 그는 저에게 손을 내밀며 속삭였습니다. 차관님, 함께하겠습니다. 레베카 홀트는 날카롭게 외쳤지만 강준석 부사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는 엔지니어입니다. 저보다 더 화가 날 것입니다. 317명의 기술자가 수갑을 찬 것을 보았으니요. 레베카가 공장을 떠난 뒤 강준석 부사장은 잠시 깊은 숨을 내쉬더니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분쯤 지나 그는 환하게 웃으며 나왔습니다. 테슬라에 사표를 내고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했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그의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 사실을 모스크바로 급히 보고했고 동시에 한국 언론에 흘리도록 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한국 사회는 커다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현대차 강준석 부사장, 미국 협박 거부하고 러시아와 손잡다 라는 제목의 기사가 터지자 언론은 그를 영웅으로 추켜 세웠고 미국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빗발쳤습니다. 여론은 순식간에 들끓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첫 번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삼성전자 배터리 사업부였습니다. 비서가 흥분된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북극용 특수 배터리 공동 개발을 논의하고 싶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드디어 시작됐군. 이틀 뒤에는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이 직접 모스크바를 찾았습니다. 그는 제 사무실에 앉자마자 말했습니다. 미국이 우리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H1B 비용 폭등으로 미국 내 연구 인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북극에서도 견딜 수 있는 차세대 배터리를 러시아와 함께 개발하고 싶습니다. 영하 50도에서도 작동하는 기술 말입니다. 저는 악수를 청하며 답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미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에 배터리 연구동을 설계 중입니다. 그 주말에는 SK이노베이션 대표가 모스크바로 날아왔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제안서를 꺼내놓으며 말했습니다. 북극 항로용 특수 윤활유와 화학 소재를 공급하겠습니다. 극한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는 신소재 개발에 전념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이제 더 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제안서를 받아들이며 생각했습니다. 도미노가 하나씩 쓰러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진짜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리고 일주일 뒤 제가 기다리던 전화가 왔습니다. HD 현대중공업 회장이 직접 통화를 원한다는 보고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굵직하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조선업계가 미국에게 당한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기술 이전 압박, 불공정 거래, 반덤핑 조사까지. 이제 더는 참을 수 없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북극 항로용 쇠빙 LNG선을 만들고 싶습니다. 러시아의 원자력 쇠빙선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최첨단 선박을요.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삼성중공업도 함께 하십니까? 회장은 자신감 넘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우리 둘이 합치면 세계 최강입니다. 쇠빙 컨테이너선, 북극 탐사선, 해저 자원 탐사용 특수 잠수함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북극 시대를 여는 주역은 한국 조선업이 될 것입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며 외쳤습니다. 회의를 소집하겠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대규모 협약식을 준비합시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역사적 순간으로 만들겠습니다. 한 달 뒤 모스크바 크렘린궁 대회의실은 거대한 샹들리에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현대자동차,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까지 한국의 주요 기업 대표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러시아 국기와 나란히 걸린 기업 깃발이 회의장을 장식했고 세계 언론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존경하는 각 기업 대표님들, 그리고 푸틴 대통령 각하. 오늘 이 자리에서 K-테크 얼라이언스의 공식 출범을 선언합니다. 회의장은 숨죽인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힘주어 말했습니다. 우리는 북극 항로를 지배할 특수 선박을 건조할 것입니다. 저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영하 50도의 혹한을 견디는 차세대 배터리를 개발하고 북극해 자원을 탐사할 장비를 만들겠습니다. 북극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쇠빙 기술의 새로운 표준을 세울 것입니다. 회의실 전체를 천천히 둘러보며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미래를 여는 전략적 동맹이며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는 역사적 결단입니다. 순간 회의장은 우레와 같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제 옆에서 강준석 부사장이 손뼉을 치고 있었고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단상에 오른 푸틴 대통령이 굵직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러시아의 자원이 만났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동맹입니다. 북극은 이제 우리의 미래입니다. 곧 협약서의 서명이 시작됐습니다. 각 기업 대표들이 차례로 펜을 들어 올렸고 카메라 플래시가 연이어 터졌습니다. 역사의 한 장면이 기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강준석 부사장에게 다가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기술은 모욕을 기억한다고 하셨죠?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존중도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 역시요. K-테크 얼라이언스 출범 직후 저는 북극해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영하 50도의 혹한이 모든 것을 얼려버리는 곳, 러시아 최신 원자력 쇠빙선 아르크티카의 선교 위였습니다. 저 멀리 한국의 LNG선 세종호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이 북극 항로를 위해 특별 제작한 배였습니다. 선체에는 삼성전자의 차세대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었고 LG가 개발한 특수 단열재가 엔진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세종호 준비 상태 보고하십시오. 제가 무전기를 잡고 말했습니다. 세종호입니다. 모든 시스템 정상입니다. 배터리 충전율 100%, 엔진 온도 최적, 선체 상태 양호합니다. 강준석 부사장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는 이번 항해의 한국 측 총괄 책임자였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렉산드르 선장이 차분하게 보고했습니다. 첫 번째 빙판, 두께 3m. 돌파하겠습니다. 곧 거대한 충격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아르크티카의 선수는 두꺼운 얼음을 부수며 전진했고 깨진 빙판이 양옆으로 갈라져 밀려났습니다. 장관이었습니다. 세종호 따라오십시오. 제가 지시했습니다. 따라갑니다. 강준석 부사장이 답했습니다. 한국의 LNG선이 쇠빙선이 뚫어낸 항로를 따라 천천히 진입했습니다. 얼음이 부딪히며 쩍쩍 갈라지는 소리가 났지만
HD 현대중공업의 특수 강판이 충격을 견뎌냈습니다. 선체 충격 감지 센서 작동 중입니다. 충격 흡수율 95%. 예상보다 뛰어납니다. 강 부사장의 보고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속 진행하십시오. 2시간이 지났을 무렵 날씨가 급변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며 가시거리는 50m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알렉산드르 선장이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야 확보가 어렵습니다. 저는 즉시 지시했습니다. 세종호의 레이더 시스템을 활용하겠습니다. 강 부사장님, SK의 북극 통신 시스템을 가동하십시오. 가동합니다. 강 부사장의 대답과 함께 30초 뒤 아르크티카의 스크린에 정밀한 항로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세종호가 전송한 데이터였습니다. 눈보라 속에서도 빙산의 위치와 수심 정보가 실시간으로 표시됐습니다. 알렉산드르 선장이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이 정도 정밀도는 처음 봅니다. 한국 기술입니까? 알렉산드르 선장이 감탄을 내뱉자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 기술입니다. 6시간이 흘렀을 때 진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거대한 빙산이 항로를 완전히 막아선 것이었습니다. 높이 50m, 폭은 200m에 달했습니다. 우회해야 합니다. 저건 돌파할 수 없습니다. 알렉산드르 선장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세종호, 빙산 구조 분석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강준석 부사장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음파 탐지 시스템을 가동하겠습니다. 1분 뒤 데이터가 전송되었고 스크린에는 빙산의 내부 구조가 3D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약점이 보였습니다. 빙산 중앙에 거대한 공동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저기입니다. 저는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저 지점을 타격하면 빙산은 두 동강 날 겁니다. 알렉산드르 선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험합니다. 실패하면 선체가 손상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을 믿으십시오. 선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돌격합니다. 아르크티카호는 원자력 엔진을 최대 출력으로 가동하며 속도를 높였습니다. 쾅! 선수는 빙산의 약점을 정통으로 타격했고 이어 끼익거리는 소리와 함께 우르릉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빙산이 거대한 두 조각으로 갈라져 양옆으로 무너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알렉산드르 선장이 환호했습니다. 세종호 통과하십시오. 제가 무전으로 지시했습니다. 한국의 LNG선은 갈라진 빙산 사이를 유유히 통과했습니다. 전 세계 해운업계가 이 장면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2시간 뒤 우리는 목적지인 노르웨이 북부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기존 수에즈 운하 경유 항로로는 30시간 이상 걸리는 구간이었습니다. 항해 데이터를 정리하겠습니다. 강준석 부사장이 보고했습니다. 30분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시간 단축 40%, 연료 절감 20%, 선체 손상 0%, 화물 안정성 99.8%.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전 세계에 송출하십시오. 그날 밤 해운업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북극 항로가 더 이상 이론이 아닌 현실로 증명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 기술이 있었습니다. 강준석 부사장이 제 옆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해냈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북극 항해 성공 이틀 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국 국무부였습니다. 담당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제네바에서 3자 회담을 제안합니다. 한국, 러시아, 미국이 참석하는 비밀 회담입니다. 언제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3일 뒤입니다. 거부권은 없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곧장 푸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미국이 움직였습니다. 푸틴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상대로군. 한국 외교부에는 연락했나? 지금 하겠습니다. 3일 뒤 스위스 제네바. 호수를 내려다보는 비밀 회의실에 타원형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레베카 홀트와 미국 국무부 차관이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한국 외교부 장관과 제가 자리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레베카 홀트가 서류를 펼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북극 항해는 국제해양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입니다. 러시아의 일방적인 항로 개척은... 잠깐만요. 제가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이 그녀의 말을 단호히 끊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침착한 외교관이었지만 그 순간 목소리에는 강철 같은 힘이 서려 있었습니다. 불법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레베카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북극 항로는 국제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317명. 한국 장관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레베카가 눈살을 찌푸리며 되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 국민 317명이 쇠사슬에 묶였습니다. 장관의 목소리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조지아주 공장에서요. 미국 땅에서 합법적인 기술자들이 수갑을 차고 끌려갔습니다. 불과 3개월 전의 일입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레베카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별개라고요? 한국 장관이 테이블을 손으로 세게 두드렸습니다. H1B 비자를 100배 인상한 것도 별개입니까? 3,500억 달러를 선불로 내라고 요구한 것도 별개입니까? 그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존중 없는 동맹은 그날 이미 죽었습니다. 장관님, 레베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은 지금 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협력은... 실수는 미국이 했습니다. 한국 장관이 단호히 말을 잘랐습니다. 70년 동맹국을 범죄자 취급한 것이 실수였고 기술자의 자존심을 짓밟은 것이 실수였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보며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완벽하다. 저게 바로 한국의 목소리다. 미국 국무부 차관이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제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제재요? 한국 장관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 같습니까? 북극 항로는 이미 성공했습니다. 40%의 시간 단축, 20%의 연료 절감이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전 세계 해운업계가 이미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레베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국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사과하지 않으면 협상은 없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와 함께 북극을 개척할 겁니다. 미국 없이도요. 저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 장관 곁에 섰습니다. 한국의 입장에 러시아도 동의합니다. 미국 대표단은 당황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회의를 중단하고 본국에 보고하겠습니다. 미국 차관이 중얼거렸습니다. 24시간 뒤 회의가 재개됐습니다. 레베카 홀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결정입니다. 조지아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합니다. 317명 기술자에게 공식 사과하고 배상하겠습니다. 그녀는 크게 숨을 들이쉬더니 이어 말했습니다. H1B 비자 수수료도 원상 복구하고 3,500억 달러 요구도 철회합니다. 한국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번째 조건은요. 북극 항로를 포함한 한국 기업의 활동에 간섭하지 않는 것입니다. 레베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국은 잘못했습니다. 그 순간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이 고개를 숙인 순간이었으니까요. 한국 장관이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현명한 결정입니다. 레베카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는 짧았지만 그 의미는 깊고 무거웠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던 길, 한국 장관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차관님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준석 부사장님 덕분입니다. 그분이 첫 발을 내디디셨으니까요. 제네바 회담이 끝나자마자 저는 곧장 상트페테르부르크로 향했습니다. 공장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공장 정문에 도착하자 강준석 부사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조립 라인의 끝에서 새로운 형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은 차체에 굵은 바퀴를 단 차량, 일반 차량의 2배 크기에 달하는 괴수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북극성 1호입니다. 강준석 부사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극한지용 특수 탐사 차량입니다. 북극 항로에서 수집한 모든 데이터를 반영해 제작했습니다. 저는 차량에 다가가 차체를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차갑지만 묵직하고 단단했습니다. 성능은 어떻습니까? 제가 묻자 강준석 부사장이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영하 70도에서도 정상 작동합니다. 삼성의 배터리는 극한의 온도에서도 90% 효율을 유지하고 HD 현대의 특수 강판은 빙하 충격을 견딜 수 있습니다. SK의 특수 윤활유 덕분에 엔진도 얼지 않습니다. 시험 주행은 해보셨습니까? 제가 다시 묻자 그는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북극권에서 200km를 달렸습니다. 영하 65도의 눈보라 속에서도 문제 없었습니다. 화면 속 차량은 하얀 눈보라를 뚫고 얼음 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궤적이 마치 새로운 역사를 쓰는 듯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께 보고하겠습니다. 제가 중얼이듯 말했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순간이다. 사흘 뒤 푸틴 대통령이 직접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러시아 주요 언론은 물론 한국 취재진까지 몰려들었습니다. 대통령이 차량 앞에 서서 물었습니다. 이것이 북극성 1호입니까? 그렇습니다. 각하. 강준석 부사장이 대답했습니다. 한마이너스러 기술 동맹의 결정체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차량을 천천히 돌며 꼼꼼히 살펴본 뒤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렉세이 김 차관, 그리고 강준석 부사장 앞으로 나오시오. 대통령의 부름에 우리는 나란히 섰습니다. 그는 2개의 상자를 열었고 안에는 러시아 최고 산업 훈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러시아의 미래를 열었고 한마이너스로 동맹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그는 제 가슴에 훈장을 달아주며 말했습니다. 이어 강 부사장에게도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당신의 인내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기술을 지켜낸 엔지니어의 자존심으로 말이죠. 강준석 부사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영광입니다. 각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그 순간은 역사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날 밤 긴급 생중계가 이어졌습니다. 대통령 특별 연설이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화면 속에서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신자주 노선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남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길을 개척하겠습니다. 저는 모스크바 사무실에서 그 연설을 지켜보았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는 힘에 차 있었습니다. 317명의 기술자가 수갑을 찼던 그날, 우리는 굴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은 스스로의 길을 걷습니다. 누구에게도 묶이지 않고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으며 오직 우리의 기술과 의지로 나아가겠습니다. 화면 속에서 국민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깃발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준석 부사장이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보고 있습니다. 제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역사입니다. 강준석 부사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아니라 공장을 지켰던 그날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의 미소에는 깊은 울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신자주 노선 선포 일주일 뒤 모스크바 크렘린궁 대연회장이었습니다. 한마이너스러 미래기술동맹 출범 공동선언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거대한 홀에는 양국의 주요 인사들과 세계 각국의 언론이 모여들었습니다. BBC, CNN, 알자지라의 카메라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유라시아 공동기술연구소의 설립을 공식 발표합니다. 제 목소리가 장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스크린에는 연구소 설계도가 떠올랐습니다. 10층 규모의 첨단 건물, 그중 1층부터 3층까지는 북극 환경을 그대로 재현하는 시뮬레이션 센터였습니다. 영하 70도까지 견딜 수 있는 극한 실험실이었습니다. 4층부터 7층은 배터리, 조선, 통신 등 분야별 연구실로 채워질 것이고 8층부터 10층은 국제협력 공간과 기숙사로 사용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연구소에는 한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엔지니어들이 모일 것입니다. 저는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국적도, 이념도, 과거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술에 대한 열정만이 기준입니다. 회장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프로젝트를 발표하겠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저는 천천히 말했다. 테슬라, 현대자동차, 그리고 러시아의 로스코스모스가 공동 참여하는 북극용 차세대 배터리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회장은 술렁였습니다. 테슬라의 참여 소식은 비밀에 붙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HD 현대중공업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우리는 북극용 쇠빙선을 추가로 건조하겠습니다. 2027년까지 북극 항로의 완전한 상업화가 목표입니다. 이어 삼성전자 부회장이 일어나 공장 증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에 배터리 생산 라인을 증설하겠습니다. 연간 10만 대분의 북극용 배터리를 공급할 것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대표도 일어나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극한 환경용 배터리 소재 연구에 전념하겠습니다. 목표는 영하 80도에서도 작동하는 배터리입니다. 제 가슴은 벅찼습니다. 3개월 전 317명이 수갑을 찾던 그날을 떠올리면 믿기 어려운 변화였습니다. 전 세계가 이제 우리 기술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러시아의 자원이 만났습니다. 이것이 21세기의 진정한 동맹입니다. 과거에는 군사력이 힘이었다면 이제는 기술을 존중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회장은 우레와 같은 박수로 가득 찼고 협약서 서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차례로 펜을 들고 서명했고 카메라 플래시는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강준석 부사장도 연구소 초대 기술 고문 자격으로 서명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그는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차관님, 2년 전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은요.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모스크바의 저녁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부사장님이 혼자 공장을 지켰던 그날이 시작이었습니다. 그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완성한 것은 우리 모두입니다. 저는 다시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지막 연설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관중의 시선이 모두 나에게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기술자를 쇠사슬로 묶었습니다. 317명의 엔지니어의 자존심이 짓밟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기술로 이념의 쇠사슬을 끊고 협력의 미래를 열 것을 선포합니다.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점점 힘이 실려갔습니다. 진정한 힘은 상대를 묶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아가는 신뢰에서 나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쇠사슬은 끊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뢰로 미래를 만듭니다. 홀은 다시 한번 거대한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강준석 부사장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한국 대표단은 자리에서 일어나 환호했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와 창가에 섰습니다. 저 멀리 모스크바 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문득 할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1937년 연해주에서 쫓겨나 황무지에 버려졌던 고려인들. 할아버지, 보고 계십니까?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피는 얼지 않았습니다. 쇠사슬로 묶여도 모욕당해도 결국 살아남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강준석 부사장이 제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할아버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부사장님 생각도요. 2년 동안 혼자 버티신 그 고집 아니, 그 혼이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단호히 답했습니다. 쇠사슬을 넘어 신뢰로 미래를 열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동맹입니다. 그리고 저는 시청자들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번 이야기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